뇌혈관, 고지혈증 이런 쪽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몸에서 좀 가장 중요한 뇌가 건강하려면 뇌혈관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뇌혈관이 왜 좀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에 어떠한 병변이 생기면은 우리는 흔히 뇌 장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더 살펴보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세포를 살펴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뇌 세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 뇌 세포의 레벨에서 그 단계에서 질병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뇌 세포는 우리 인체에 있는 다른 어떠한 세포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소와 영양소입니다. 뇌 세포가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뇌 세포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혀서, 또는 뇌 세포로 가는 모세혈관에 흐르는 피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없으면은 뇌 세포는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뇌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뇌 세포 쪽이나 뇌를 하나의 장기로만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뇌 혈관에, 즉 뇌신경 세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과 그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의 해결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는 이 방법대로, 이 원리대로 환자들이 치료를 해 나갔을 때 파킨슨이나 치매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뇌 세포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뇌 혈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뇌신경세포는 정말 중요한 세포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뇌신경세포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각을 하게 도와줍니다. 우리를 동물로부터 구분짓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뇌신경세포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입니다. 우리 인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고 생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자율신경이 알아서 우리 인체가 오장육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율신경인데, 그것 또한 뇌신경의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신경이에요. 우리 인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근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기를 찾는 게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를 찾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장도 근육, 우리 신장도 근육,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대부분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밖에 있는 근육들, 우리 눈을 깜빡이거나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4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뇌신경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신경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세포이기 때문에 이 뇌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세포들은 막바로 모세혈관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는데, 뇌신경세포는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모세혈관과 성상교세포, 그리고 뇌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으로부터 흐르는 혈액을 성상교세포가 공급을 받고, 그 성상교세포가 거기에서 한번 거르는 역할을 해서 한 번 더 걸러진 피를 뇌신경세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감염이나 여러 가지 병변이 하나의 장벽을 침으로 인해서 덜 일어나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중요한 것은 뇌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냐면은 이 성상교세포가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을 받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개의, 수십 개의 빨대를 꽂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혈액을 공급받는 성상교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성상교세포가 하나의 팀을 이뤄서 뇌신경세포에게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뇌신경세포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게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많은 혈액 양을 필요로 하는 뇌신경세포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원래 해야 될 이 기능들, 즉 생각, 감정, 자율신경, 그리고 운동신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이제 일교차가 커질 때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많아진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뇌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혈관 질환들이 많아집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뇌혈관의 수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들이 수축하는데 이 수축을 할 때 원래 이 혈관 안에 석회들이 모여서 플라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막아놨을 때 소화 불량이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등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혈전이 급속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 석회로 만들어진 플라크 사이에 혈전이 가서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혈관이 더욱더 수축한다면은 뇌졸중은 쉽게 오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뇌혈관이 점점 뻣뻣해집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혈관의 벽이 얇아져 있는 사람들이 뇌혈관이 점점 뻣뻣해지고 딱딱해졌을 때는 훨씬 더 터지기 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은 뇌혈관의 질환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혈관 벽에 염증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막혀 있던 혈관을 우리가 좀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막혔던 혈관을 뚫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기산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유기산은 인체에 있는 석회질, 점액질, 이물질, 지방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유기산이 많은 식품이 바로 신과일입니다. 그리고 신과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또 레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또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 레몬즙을 습관적으로 마셔준다면은 여러 가지 뇌혈관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에 있는 염증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건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이 오메가3가 많은 식품들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씨앗들 또는 견과류 여기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씨앗과 견과류를 매 식사마다 꼭 먹어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견과류나 씨앗을 보면은 보통 볶거나 아니면은 좀 가열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볶거나 가열한 것은 우리 인체에 오히려 활성산소를 공급해서 혈관에 염증을 더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나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꼭 생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좋은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을 우리 인체에 많이 섭취해서 혈관의 염증을 없애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에 레몬즙을 마시고 또 식사를 할 때 견과류나 씨앗을 같이 먹어준다면 이건 아주 좋은 추운 날씨에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가열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삶는 것도 안 좋은 편인가요? 이 가열뿐만 아니라 삶는 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열하는 게 더욱더 나빠요. 하지만 삶게 돼도 어느 정도의 열이 가해지다 보면은 이 견과류와 씨앗을 둘고 있던 인 지질이 과산화 지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구세포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에 1명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지혈증 원인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고요. 이 고지혈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입원 환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질병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그냥 고지혈증으로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인체의 혈액순환 저하 또 혈액의 독소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지혈증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식을 철저히 하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고지혈증에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지혈증은 우리 혈액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지방을 생성해내는 현상을 고지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에 있는 독소가 1차적으로 간에서 해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간을 거쳐서 우리 인체로 퍼지는 피에는 독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 혈중에 독소가 있다라는 말은 내 간의 기능이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간에서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에는 독소가 떠다니겠죠. 그러면 이 떠다니는 독소를 우리 뇌신경이 감지를 하고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이 독소를 완화시켜야 된다. 중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간이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 있는 지방을 생성해서 그 지방으로 독을 중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스테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보면은 지방을 우리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약이 아니라 간에서의 지방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사람들도 먹는 식생활에 독소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하는데 삶은 채식을 계속해요.
삶은 채식을 하게 된다면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파괴되고 미네랄이 변형이 돼서 독소화되고 섬유질이 변형이 돼서 독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채식을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 걸렸다는 것은 내 인체에 독이 많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인자의 결핍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독인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타틴이라는 약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도 하고 좀 고지혈증을 약이 아닌 좀 식습관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어떤 걸 좀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고지혈증을 이제 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계속 복용한다면은 수치는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은 혈중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고지혈증으로 계속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뭐 고혈압이나 고혈당 즉 당뇨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지혈증 약은 저희 전 세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좋은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약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 의사들에게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는 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기 시작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이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 전 세대 의사 선생님보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약인데 이 약으로 고지혈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어떠한 독소를 내 몸에 공급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안 다음에는 독소의 공급을 막고 두 번째는 내 인체에 벌써 있는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 셀레니엄, 징크, 아연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양제로 먹게 된다면은 독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헌을 살펴봐도 영양제로 먹는 영양이 인체에 들어와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질병을 호전시킨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셀레니엄, 아연 같은 것들을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상태, 즉 생야채와 생과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뛰어난 네 가지의 채소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채소는 우리 간을 정화시키고 우리 혈액을 정화시키고 우리 신장을 정화시키는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채소는 당근, 비트, 그리고 오이, 또 반미나리입니다. 논미나리를 드시면 안 되고 꼭 반미나리입니다. 땅에서 나는 당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좋은 해독인자의 역할을 하고요. 이 비트에는 염소가 정말 풍부한데 이 염소는 CL이라고 적죠. 이 염소는 우리 소금에 있는 염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간을 정화시키고 신장을 정화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이뇨에 아주 뛰어난 채소입니다. 그래서 독을 정화시키고 독을 해독했을 때 우리 인체 밖으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오이가 그 역할을 하고요. 이 반미나리는 아주 놀라운 해독력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항산화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요. 또 죽었던 세포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캄펜이라는 영양도 있고요. 베타피렌이라는 강력한 항염, 항독소의 영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채소를 우리가 같이 먹으면 좋은데 가장 좋은 이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흡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채소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영양들을 쏙쏙히 뽑아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 인체에서 가정 활용이 잘 되는 상태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녹즙기를 써서 녹즙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녹즙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 섬유질 안에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영양을 축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흡수가 아주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 안에서 그 영양이 활용되는데 아주 최선의 상태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즙을 먹을 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근은 160g, 비트는 40g, 오이는 100g, 그리고 밭미나리는 60g입니다. 이렇게 해서 즙을 만들면은 200cc 정도가 됩니다. 이 200cc 정도가 되는 즙을 이제 식전 1시간 전에 마셔준다면은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은 혈관의 막힘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잴 때 여기다가 이제 이 커프를 재고 이제 대고 재요. 그러면은 우리가 꽉 조여져서 더 이상 혈액의 흐름을 없게 한다면은 그때 수축기 혈압이 되고 다시 이완시켜서 혈액이 빠져나갈 때 혈압을 재는 것을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관을 보면은 거기에 플라크, 석회가 쌓여서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혈관에 지름이 이렇는데 플라크가 쌓였기 때문에 지름이 작아졌어요. 지름이 작아지면은 압이 올라간다는 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지름이 작아졌고 그로 인해서 압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식생활로부터 공급을 해서 내 혈관을 점점 막는 석회로 쌓여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을 잴 때 동맥의 혈압을 재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세포들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동맥이 아니라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은 석회를 큰 혈관, 즉 동맥에 흘려보내는 것과 동맥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작은 모세혈관에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모세혈관이 훨씬 더 빨리 막힙니다. 그렇다면은 내 동맥이 한 20% 정도 막혔다면은 모세혈관은 거의 70%, 80%가 막혔다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기능의 저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세포의 레벨에서 병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가 동맥의 혈압도 중요하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모세혈관에 어떠한 문제를 끼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혈압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의 합병증을 막고 또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 약도 굉장히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약 대신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을 우리가 걸리게 된다면 이제 약을 먹게 되겠죠. 이 약의 가장 많은 기전 중에 하나는 다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의 지름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약이 혈관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플라크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높거나 하면은 약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해서 이 고혈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합병증은 꼭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증상만 낮추려는 치료가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려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데 원인을 해결하려는 치료는 동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모세혈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혈관의 합병증으로 신장병, 콩팥병이 생길 수가 있고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심장에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혈관이 막히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막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의 석회의 공급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석회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혈관이 막힌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혈관 수술을 하고 혈관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플라크예요. 딱딱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방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끼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석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가 우리 인체에 쌓인다는 건데 이 석회는 우리 인체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생활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식생활에서 석회질의 원인이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석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산화칼슘이 석회를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알려진 거는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가 석회를 만든다. 또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논문은 이제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고염식이 석회를 만든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칼슘 정제를 먹었거나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를 맞았거나 비타민 C를 복용하거나 내가 고염식을 하면은 석회가 생긴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내가 이거를 굳이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논문을 토대로 생물학적인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학설인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생물 분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은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린 4가지의 원인을 보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이에요.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을 우리가 먹는다면은 우리 인체에 석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영양제 말고도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산화된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으면은 충분히 혈관을 막고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삶은 채소와 삶은 나물입니다. 이 우리가 채소나 나물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아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은 산화가 되고 그러면은 아까 산화 칼슘과 똑같아지고 산화 비타민 D, 산화 비타민 C와 같아지고 산화된 소디움과 염소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에 화식, 즉 삶아 먹는 채소가 많으면은 어쩔 수 없이 석회 원인이 되고 그 석회들은 고혈압에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 식단에서 삶은 채소와 삶은 나물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는 겁니다.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은 신과일입니다. 이 신과일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뿐만 아니라 점액 그리고 이물질, 지방까지 녹여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충분한 신과일을 먹어줘야 되고 이 신과일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약 9가지에서 10가지의 유기산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동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주 얇은 모세혈관까지 뚫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여러 고혈압 환자들은 저희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혈압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고혈압이 3개월, 4개월 만에 정상 혈압을 찾고 어떤 분들은 2개월 또 좀 심각한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도 거의 6개월 안에 이게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막는지를 알고 또 그 해결 방법을 분명히 알아서 해결해 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소식이 좀 잘못되게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식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오던 결과입니다. 이 쥐라는 동물을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소식이 좋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쥐의 식생활 습관을 보면은 이 아이들은 야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몰아먹고 더 이상 먹질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새끼 식사를 시키고 또 양을 조절했더니 쥐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잡아준 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소식이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과식하고 야식하는 습관을 잡아줬을 때 쥐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한다면은 원래 새끼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알맞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인체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출이 많은 게 좋은가요? 수입이 많은 게 좋은가요? 당연히 수입이 많은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많아야지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지출을 아껴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항상 궁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원활하게 대사하고 우리 세포가 원활하게 대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영양의 수입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장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의 장은 소장과 대장을 합쳐서 한 10m 정도 돼요. 9m에서 한 1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에 에너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옆면적을 늘려놨어요. 주름이 만들어져 있고 그 주름 위에는 육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의 옆면적은 테니스 코트와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냐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세포는 점점 힘들어지고 대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효소 대사를 하고 신진 대사를 하는 우리 간이 가장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당한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적당한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내가 활동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먹어야겠죠. 등치가 큰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충분한 에너지의 피로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고 에너지의 피로가 충족이 돼야지 우리 인체는 건강한 신진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식을 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의 세포들은 점점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간은 점점 기능이 약해지게 돼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소화를 하지 못하고 대사를 하지 못해서 인체가 항상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두통이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럼 소식의 그 기준이랄까? 적게 먹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식을 했다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밥 먹은 지 뭐 1시간 반, 2시간이 됐는데 벌써 뭐가 자꾸만 땡긴다는 거예요. 간식이 땡기고 이러면은 내가 충분히 먹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먹어줬을 때는 내가 배가 불러서 정말 막 미치겠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과식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먹은 거는 내 속이 좀 든든하게 먹고 또 내가 식사를 끝냈을 때부터 한 3, 4시간까지는 다른 음식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충분한 식사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고 그만큼 운동을 해가지고 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먹는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살을 빼려면 단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은 밥을 안 주고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니까 살이 쫙쫙 빠져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살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가만 누워서 눈 감고 누워 있어도 에너지를 필요해요.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공급을 막게 되면은 인체는 극심한 에너지 결핍에 빠지게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태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태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방 태우지 않아요. 단백질 태웁니다. 이 단백질을 태울 때 불완전 신진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젖산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독성 물질은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근무력증이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살이 다시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해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이 쪘다라는 것은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세포에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이 찌면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점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한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바뀌고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 인체가 에너지를 쓸 수 없는 병든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든 몸이 됐다는 것은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은 살은 저절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비만의 원인인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쌓인 영양을 태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독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입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해독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쌓인 독소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쌓인 영양을 태우는 영양입니다. 영양을 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는 영양과 그리고 태우는 영양입니다. 타는 영양은 우리 세포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태워야 되잖아요. 이 태우는 영양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해독을 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서 쌓인 영양을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체는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그래서 많이 먹으면서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130kg 정도 나가는 친구였는데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처방이 어떻게 내려졌냐면은 아침에는 씨앗즙,
점심에도 씨앗즙, 저녁은 과일 식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적절한 채소즙과 과일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식단을 보면은 하루 종일 엄청 먹어요. 아침도 먹고, 아침도 씨앗즙으로 먹고, 점심도 씨앗즙으로 먹고, 저녁은 과일 식사하고, 중간중간에 또 채소즙과 과일즙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요. 하루 종일 배가 불러요. 그런데 살은 3개월 만에 30kg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살이 감량이 되고 지금은 80kg에 아주 보기 좋은 청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충분히 먹으면서 그 먹은 영양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해서 탄탄하고 근육량이 있는 근육이 붙은 몸을 만들면은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씨앗즙이라는 게 좀 낯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씨앗즙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고 제작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씨앗즙은 당근 씨앗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근 씨앗즙은 당근이 베이스고요. 거기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5개의 엄선된 씨앗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기리입니다. 두 번째는 생참깨, 세 번째는 생메밀, 네 번째는 생달맞이 꽃씨,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홍아씨입니다. 이거를 적정한 비율로 당근과 씨앗을 같이 녹즙기에서 즙을 내려서 먹는 것을 당근 씨앗즙이라 그러는데 이 효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SCI 급 논문에 저널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능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섭취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김명재 박사 씨앗즙 한번 쳐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 편을 이제 시연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먹으면 좋아서 제가 여러 편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드시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즙이나 주스 같은 액체 섭취가 혈당이나 간 수치를 높인다고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걱정 없이 녹즙 과즙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녹즙이나 과즙을 얘기하면은 혈당을 올리고 또 간에 부담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의학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 과일즙에 대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논문들이 여러 있습니다. 포도즙 또는 석류즙, 레몬즙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해결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생즙, 집에서 녹즙기로 짠 즙을 마시는 사람들을 10년, 14년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그 누구도 당뇨나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더라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생채소즙이나 생과일즙은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생즙을 먹는 환자들은 몸이 많이 벌써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녹즙을 먹는 방법인데 이런 환자들은 벌써 몸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 즉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그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저희 센터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당뇨 환자들이 와서 당뇨가 회복이 되고 간 문제가 있는 간염 환자나 간경화 환자들이 와서 또 회복이 되고 만성 신장 환자들이 와서 회복이 됩니다.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은 채소즙과 과일즙을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공급하는 건데 이렇게 먹음으로써 환자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나 또는 논문적으로나 살펴봤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채소즙과 과일즙을 먹는다면은 해가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인체를 회복시키고 질병을 예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은
간혹 가다가 과일 주스를 먹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논문의 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을까라고 살펴보는 건데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집에서 직접 짠 생즙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서 파는 주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트에 가서 파는 주스들은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멸균 과정에서 열이 가해진다면은 과일 집안에 있던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산화되거나 파괴되고 또 그 안에 있던 과당은 정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제된 과당이 되는 건데 생즙에 있는 과당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제된 과당을 먹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된 것을 먹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버드에서 20만 명 정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이 연구를 보면은 과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져서 좋은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은 과일즙을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보고하는데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직접 짠 생즙이 아니라 마트에서 산 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산 즙은 드시면 안 되고요. 즙으로 내가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직접 집에서 녹즙기로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연예인분들 이름 달고 효소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판되는 효소 제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이제 효소는 우리 세포 신진대사의 핵심입니다. 세포에서 대사를 할 때 효소가 없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효소는 어떠한 만들어진 효소로 먹으면은 인체에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의 원리가 그래요. 인체에서는 이 효소를 간에서 만들어서 이 간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각각 세포에게 배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효소의 재료가 되는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하면은 이게 우리 간에서 효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 효소화된 것이 인체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세포들이 그 효소를 가지고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인체의 원리에 맞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콩을 먹고 곡식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몸에서 내 인체에서 쓸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게.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벌써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효소가 아니라 인공된, 즉 환경 효소입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은 효소가 중요한 것을 분명히 밝히지만은 밖에서 만들어진 효소를 만들 때는 인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게 아니라 효소를 먹기 전에 우리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모를 때 효소가 좋아? 그럼 효소를 먹어야겠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인체의 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는 쓸 수 없고요. 간에서 만드는 효소만을 세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면은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고요. 그 후에는 인체가 원리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효소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먹으면 좋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뇨 전 단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당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도 면밀히 얘기하면은 당뇨의 환자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당뇨의 전 단계라고 하면은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벌써 심각한 상황에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뇨 전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간에서 당을 적절히 저장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을 당뇨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의 전 단계는 췌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슐린은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자들에 보면은 오히려 인슐린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하는 일은 해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간에서 당을 가지고 우리 혈중으로 흘러보내고
우리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 근육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간세포의 기능 저하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해라라고 자꾸만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는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간의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을 자동차라고 비유한다면은 기름, 즉 연료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 전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간의 기능을 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당뇨 전 단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은 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40도와 42도 이상에서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문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채소와 생과일로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질병을 해결할 만한 양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당뇨의 전 단계가 있는데 채소가 좋아? 채소를 한 요 정도 내가 몇 끼 먹을게 그러면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극심한 결핍에서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대량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량의 양을 우리가 다 씹어 먹는 게 없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뭐 대량의 양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먹어야겠죠, 하루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채소와 과일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파괴되지 않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인지, 또 이렇게 두 가지 영양이 충분하고 흡수가 잘 되는 방법으로 먹었을 때 인체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바로 생채소즙, 생과일 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항상 우리가 이 주스의 형태로 먹어준다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화 기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음식이 썩기 때문에 안에서 방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기가 나온다는 것은 내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방기가 많이 나옵니다. 간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내 소화 능력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화 상태와 내 간의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의 상태에 맞춰서 먹기 위해서는 꼭 상담이 필요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저희 센터에 와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하는 당뇨 전 단계나 또 당뇨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당이 잘 조절이 않기 때문에 과일즙을 먹으면은 당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려는 게 당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원상태로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약간의 당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은 다시 정상화되고 나중에는 5.4, 5.5 이렇게 정상적인 당화혈 색소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해결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방구가 소화가 잘 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오히려 이게 그럼 작거나 방구 냄새가 독하거나 하면 몸에 안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귀가 나오면은 난 소화는 잘 돼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환자분들에게 소화는 좀 어떠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난 소화는 잘 돼요. 방귀도 잘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방귀가 나온다는 것은 내 장에서 음식이 썩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이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메탄가스 또 이제 이 방귀인데 이 방귀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방귀가 나와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독소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독소는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은 소화에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췌장이나 담낭에서 소화 효소들이 나올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간에서 생산해내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간에서 생산해내는 효소가 있어야지 위에서 위산을 만들 수가 있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 수 있으며 담낭에서도 소화 효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효소를 못 만들어내면은 위산이나 췌장의 소화 효소나 담즙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화학적인 소화 효소들이 없기 때문에 소화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은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효소가 만들어질 수 없으면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므로 썩고 있고 그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방기입니다. 그래서 방기가 나온다는 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왜 외과에서는 수술하고 나면은 방기를 기다리나요? 방기가 나온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상당히 침습적인 거기 때문에 장이 놀라서 일하기를 멈춥니다. 장의 기능이 완전히 스탑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신장의 기능 또한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과 의사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방기와 소변입니다. 다시 방기가 나온다는 것은 내 몸이 그 수술의 침습적인 거에서부터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을 해서 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대변이 나와야 되지만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썩으면서 방기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방기를 끼면 안 됩니다. 채식을 할 때 단백질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채식과 함께 하기 좋은 단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을 보면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 그리고 물입니다. 이게 채소에 있는 5가지의 영양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채소를 먹진 않습니다. 물론 뭐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은 채소의 가장 주목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을 그리고 물을 섬유질과 물을 우리 몸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할 때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종 세포의 체단백을 이룹니다. 세포의 단백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다시 건강한 모양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근육도 단백질이 필요하죠. 이제 근육의 생성은 단백질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또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지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야지 신진대사도 증가하듯이 이 단백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채소를 먹을 때, 즉 우리가 채식을 할 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콩입니다. 이 콩에는 아주 많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에 있는 단백질과 우리가 고기에 있는 단백질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고 동일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콩에 있는 단백질, 즉 식물성 단백질이 어느 정도 질에서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콩과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은 바로 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럼 이게 좀 최근에서 좀 업데이트가 된 편인가요?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 얘기를 하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생성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밖에서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먹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냐면은 고기에는 필수와 비필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단백질이다. 하지만 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 못한 단백질이라는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거기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콩에도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나온 이 발표한 것도 보면은 콩은 고기에 있는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 콩에는 더 좋은 항산화 물질, 항염 물질 이런 것들도 풍부하고 반면에 고기에는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고기를 보면은 최근에 이 영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4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수배에 달하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논문이 고기는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기가 단백질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단백질과 독소가 같이 존재하고 콩은 단백질도 있고 필수 아미노산도 다 들어가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또 건강을 더 이롭게 만드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증명이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콩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콩을 많이 먹으면은 유방암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콩에 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을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과 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에스트로겐이란 것과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다릅니다. 그리고 유방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은 우리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해내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유제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환경적인 우리 몸에서 생산해내지 않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왔을 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자연적인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다릅니다. 이 하버드 의과대학에는 이 데나 파버라는 암 연구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도 충분히 콩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콩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알려져 있는 과일인 석류 또한 암 환자들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나 난소암 환자분들도 콩이나 석류 이 안에 있는 천년의 에스트로겐은 충분히 먹어도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지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면역을 강화하는 데 좋은 콩즙을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콩을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충분한 단백질도 들어오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영양을 섭취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인체 안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흡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양분이 최대한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먹을 때도 우리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영양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콩을 먹는 가장 주 목적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단백질을 가장 많이 축출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맷돌로 갈아서 먹는 형태로 먹는 것이 좋은데 이 맷돌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녹즙기를 써서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축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녹즙기로 콩을 즙을 내면 되는데 맨 처음에는 메주콩을 한 컵을 이제 넣고 물을 한 5-6컵 넣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불려졌던 물은 생수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과 콩을 같이 넣어서 즙을 내릴 겁니다. 콩만 넣으면 즙이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물랑 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담가놨던 물을 같이 넣어서 즙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즙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즙이 다 받아지면은 이제 약간 끓일 텐데 한 중간 정도 불에 놓고 살 끓이시면 됩니다. 한 2-3분 정도 있으면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약불로 내리세요. 그리고 한 1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이제 콩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콩즙을 우리가 끓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콩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콩 비린내가 나면은 이게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도 비린내 생각하다 하면서 먹다 보면은 이제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흡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콩즙을 한번 살짝 끓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콩을 완전히 삶아서 갈아서 먹는 것과 콩즙을 내서 먹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2컵을 딱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콩을 삶아서 갈은 거는 이렇게 층이 집니다. 그래서 콩은 가라앉고 그 위에 있는 물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녹즙기를 써서 콩즙을 만들어내면은 정말 우유 같아져요. 콩우유. 층이 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좋은 우유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소화나 흡수도 월등히 잘 되고 또 영양분도 삶아서 간 것보다는 나중에 살짝 끓여주는 것이 단백질은 열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영양분도 많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콩즙을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콜라겐 같은 걸 섭취하는 것보다 이런 콩즙 같은 식물성 단백질 피부 미용에 더 좋다고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콜라겐을 섭취를 하는데 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가 콩을 섭취하고 또 채소와 과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을 먹었을 때 일시적인 어떠한 증상 완화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 화학적인 약품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다른 세포와 혈액에는 부작용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미용은 우리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천년의 재료를 써서 우리 인체가 콜라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입니다. 콜라겐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단백질이고 비타민 C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콩즙을 먹어주고 비타민 C가 많은 레몬이나 또 채소를 먹어준다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콜라겐이 생성이 되고 이제 점점 피부가 좋아집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센터에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해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모든 분의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또 이게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광채가 안에서 나오는 광입니다. 이거는 인체가 해독이 되고 충분한 영양이 들어가서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해독하고 피부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피부 미용은 우리 안에서 영양을 공급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메가3를 어떤 역할로 먹는 건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메가3가 건강에 좋아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은 우리 인체에 있는 염증,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물질, 균 이런 것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면역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료, 각 단계에서 연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는 우리 인체에서 염증을 죽이고 또 암과 싸우고 또 이물질,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싸우는데 필수인 영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3를 이제 영양제로 이제 섭취를 하는데 이 영양제로 섭취를 했을 때 많은 논문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심방세동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전립선 안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가 약으로 먹기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생선을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생선이 오히려 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3가 부작용이 심한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점점 알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등푸른 생선 또는 해산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바다의 환경입니다. 바다의 환경에 점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지고 중금속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선을 먹었을 때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도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생선들을 많이 먹었을 때 작은 군종이나 그와 비슷한 유사암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양성암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양성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악성암도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선도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고 그 외에 오메가3가 풍부한 다른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오메가3가 풍부한 다른 식품은 첫 번째는 생씨앗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견과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역도 우리가 삶아서 먹거나 조리해서 먹는 상태에서는 오메가3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미역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도 오메가3가 많다고 들었는데 요 시중에 파는 들기름 같은 거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곡식 중에서 가장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가장 많은 오메가3를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유보다 오메가3로만 치면은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들깨입니다. 그리고 이 들깨를
생들기름으로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깨를 씹어서 먹는다면은 이게 소화에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참깨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참깨는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게 좀 씹히고 또 들어와서도 소화가 될 수가 있는데 들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들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하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즙을 한번 내서 먹어보자 했는데 들깨는 즙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만들었는데 이 기름을 만드는 공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열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 산패율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산패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먹을 때는 꼭 생들기름을 먹어야 되고요. 이 생들기름을 먹을 때도 꼭 열을 가하지 않는 생들기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도 공법을 쓴 생들기름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 산패율 걱정도 없고 인체에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산패되지 않고 열이 가지지 않는 생들기름은 인체에 가장 좋은 오메가3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들기름으로 좀 섭취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뭐 한 숟갈 정도 먹으면 될까요? 생들기름을 먹게 된다면은 꼭 먹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소화량에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식전에 한 숟가락에서 세 숟가락 정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 숟가락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먹는 방법은 공복 한 30분 전에 먹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들기름을 이제 우리가 소스 담는 그 그릇에 있잖아요. 좀 충분히 담아주고 거기에 약간의 천일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채소를 찍어 먹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김을 찍어 먹고 하면은 아주 좋은 먹는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맛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때 그냥 뭐 파프리카나 상추를 찍을 때 그냥 이렇게 톡톡 찍지 마시고요. 좀 듬뿍 찍어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태로 먹게 된다면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또 채소와 같이 먹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고 또 채소의 영양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건강교육원 통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좀 가장 인상적인 변화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이제 아주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파킨슨 환자입니다. 이 파킨슨 환자인데 이분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파킨슨 약을 6가지를 먹고 있었어요. 약을 6가지 먹는다는 것은 뭐 최대치를 먹는 겁니다. 이 파킨슨에 대한 시술과 수술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약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이거를 좀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데 6개를 먹고 있는 환자인데 6개를 먹어도 잘 컨트롤되지 않고 경직이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몸이 많이 떨리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센터에서 배운 거를 또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치료를 해 나갔을 때 이제 점점 경직이 없어지고 다시 우울했던 감정이 밝아지고 아주 정신도 맑아질 뿐 아니라 몸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떨림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파킨슨이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환자가 이거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수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파킨슨을 치료해 왔는데 분명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은 병원에서 파킨슨이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기에는 정말 이 환자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군데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3군데 병원에서 전부 다 파킨슨에서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파킨슨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 치매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해결이 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뭐가 필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체계화되게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소가 좋고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아주 잘 입증이 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볼 때 일관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시점과 다른 연구 대상,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됐지만은 이게 인체에 아주 유익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호전시킬 수 있다는 일관성이 된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편의 논문이 있지만은 전부 다 일관성이 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우리 인체에 좋은 것은 충분히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채소를 먹는데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인체의 원리를 아는 것과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와의 상담이고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질병이 있다면은 저희 센터로 오세요. 저희 센터로 오면은 이제 아주 다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